안녕하십니까, 이충재입니다. 사이너머는 2021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개혁과제의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이 시대 원로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사회개혁 과제들 대담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담에는 정지강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태복 장관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보건의료 체계 갖추는 일도 얘기를 나눴고 또 경제회생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누기도 했습니다. 인사정책 또 부동산 얘기 짧게 나누었지만 저를 아끼는 분들 또 애청자분들 중에는 그 할 얘기 많이 해줘서 참 고맙다는 얘기까지 전 들었습니다. 장관님 어떠셨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네. 예, 수박 겉핥기처럼 훑어 지나가서 아쉬운 게 많습니다.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장관님 보실 때 예. 사실은 대한민국에 어떤 과제가 시급하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어떤 과제에 좀 짚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민생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민생 문제는 꼭 어려운 사람 이렇게 보살핀다는 것뿐만 아니고 경제가 네. 일정한 규모로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 나눠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지점이 너무 좀 취약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는 외국은 마이너스 7%, 8%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1% 수준이니까 네. 비교적 그것도 잘 선방하고 있는 거죠. 네. 선방한 가장 핵심 요인은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많이 나눠주고 많이 뿌리고 있는 거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내용 있게 가야 된다. 그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할 텐데요. 아무래도 복지 또 노동 관련해서 예. 운동도 하셨고 국민의 정부에서 아주 요직을 맡아 그런 정책 추진을 하셨던 분인데 현재는 또 사단법인 인간의 대지 이사장으로 계시고 예. 꽤 오래 하셨어요. 우선 그 소개부터 좀 하시면서 오늘 얘기 풀어가 볼까요? 예. 네. 인간의 대지는 제가 증산동에서 무이탁 노인들 모시는 집을 운영을 하다가 네. 이제 공직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비인가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네. 그걸 이제 정리를 하고 사단법인, 복지법인을 네. 만든 거죠. 그래서 네. 어려운 분들을 계속 돕고 있는데 요새 뭐 이렇게 워낙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후원도 많이 좀 줄었어요. 줄어서 저희는 주로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현금 지원도 해드리고 약품 네. 지원도 해드리고 북한에 또 약품을 보내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보통 1년에 한 15억 정도 약품을 모아서 보냈는데 요새는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복지법인들이 예. 아무래도 어려움 겪는 것을 대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관님은 뭐 그 인간의 대지 그 재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또 그 윤상원 열사, 그 기념사업회 이사장 뭐 이게 두루 그 여러 직책을 그 두루 맡아 일을 하고 계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학생 운동부터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중고등 학교 때부터 문제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용어로 하면 문제 학생일 수 있는데 일찍 사회 문제에 눈을 뜨시고 뭐 아마 그 계기가 흥사단으로 관련해서 그렇게 제가 운동까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도선안창호 선생을 워낙 존경을 하고 그 인격을 흠모하는 그런 사람인데 책도 쓰신 거로 알고 안창호 있어요. 평전이라고 책도 이제 써서 대개 국내 언론이나 학생들이 안창호는 준비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잘못 알려진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도산 선생이 지금 시점이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어떤 실천을 했을까를 끊임없이 견줘보고 저를 이제 가다듬으려고 노력을 하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장관님은 저를 잘 이제 모르셨겠지만 저는 이 장관님하고 인연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왜냐하면 그 80년도 우리 장관님께서 그때 그 전노련 사건, 전노련이죠. 전국 노동자 민주노동자 연맹 관련하고 또 항림 사건, 학생연맹 이것하고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그때 저 당국에 좀 붙잡혀 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았고
그 고문의 그 사실이 너무 끔찍해서 그때 NCC 인권위원회가 그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80년 초반에. 초반. 그때 보고에서 칠성판에다 묶어놓고 그렇게 그 모진 고문을 했다 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경악했던 그때 그 현장에 제가 그 교계 기자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 보고서가 그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주 그 인권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일반 그 통제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언론을 일체 보도가 안 됐죠.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을 때 제가 그거를 겁없이 써버렸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고생하셨군요. 신문이 좀 일부는 좀 배포가 됐지만 대다수 신문이 배포 금지당하는 그런 사건으로 해서 이태복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이름이 아주 제가 뚜렷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오랜 옥고를 치르시고 제가 알고 있기는 88년도경에 석방되셔가지고 그 후에 흔적을 제가 보니까 노동일보를 뭐 또 창간하셔가지고 그걸 운영하셨다. 그 이후의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말씀을 좀 조금 좀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한일회담이 이제 추진되고 있던 시기여서 저희들이 이제 한일회담 반대,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한다 뭐 이런 것으로 시위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민족과 역사에 대한 이제 각별한 관심을 이제 갖게 되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흥사단 고등학생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요즘 말로 하면 운동권 학생인 거죠. 근데 저희는 고등학교 때 다른 이제 없는 학교에 조직도 하러 다니고 연설도 하러 다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인물대기 운동이라고 하는 걸 그 당시 흥사단 아카데미에서 했는데 그건 예비 지도자를 키우는 과정이죠. 그런 거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역사와 현실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저희는. 근데 제가 구속됐을 때가 남영동에 가서 2달 동안 물고문, 정기고문, 온갖 뭐 험한 고문을 이제 다 겪었는데, 만약 뭐 그때도 그렇지만 일체 언론 보도가 없었고 그때 조사받은 게 한 1,500명가량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조사를 받고 외신에는 이제 많이 나갔는데 국내 언론 일체 보도가 안 되니까 그때 윤보선 대통령이나 김수환 추기경이 적극적으로 전두환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사형을 받았지만 무기로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7년 4개월 감옥 생활을 했죠. 근데 저는 뭐 그 당시에 이게 당연히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생은 했지만 저는 그래도 자부심 갖고 징역 생활도 즐겁게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장관님 그 모진 인생사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듣는 거는 대한민국 오늘이 있기까지 민주화의 긴 과정에서 땀 흘리고 또 옥고를 치렀던 피 흘렸던 많은 학생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모진 고문에 견뎌 심지어는 목숨까지 던지고 또 어느 날은 간첩이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민주영령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민주화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한번 뜻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방금도 그런 이력을 가진 이런 좋은 그 사회 원로가 되기까지 이런 참 분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 장관님의 그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또 지난번에 해주신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실제 그 실용적 이렇게 공중에 벙 뜨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놓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회운동 그런 과정에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좀 그 겪었던 인생의 어떤 역경 아마 그런 데서 이런 개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과 그런 것에 아마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면서 그런데
무기징역까지 받았던 분이 어떻게 해서 국민의 정부의 예. 수석 장관까지 하실 수 있었는지 예, 예. 좀 궁금해지네요. 예,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김대중 정부가 이제 잘하길 저는 바랬고,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도 감옥 생활 오래 했고 우리도 오랜 고생을 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꼭 저한테는 나와 같이 사형받은 이동지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제가 정말 잘해야 된다,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저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더니 나라가 뭐 별로 뭐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것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한은 풀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성과를 내려고 5.1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걸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제 했는데, 근데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정말 밤잠 안 자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쉽고 너무 깝깝해. 그래서 이게 도매금으로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는 매도당하게 생겼다. 그런 우기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궁금한 것이 우리 장관님의 노동운동을 또 오래 해오셨어요. 현재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 문제 해결은 좀 등한히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많고, 지난 1월 8일인가요? 이제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던 중대재해, 원래는 기업특별법이었는데 중대재해특별법으로 되면서 정의당이 그렇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그 원안과 우리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에서 그 하한선 처벌에 관한 하한 규제를 뺐고, 그래서 뭐 사실 퇴보한 거 아니냐, 법이 만들어진 건 일단 성공적이다라는 또 자평도 있지만, 사실은 왜 이렇게 개혁적 내용이 이렇게 퇴보하고 후퇴된 채 법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아서. 중대재해법 관련된 것은 하루에 9명이 죽습니다. 공장이든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하루에 9명인데 창피한 일이죠. 우리가 선진국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K방역 얼마나 얘기 많이 합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조금 노력하면 해결이 되는데, 제가 이 입법 과정이나 이 그동안의 논쟁 과정 뭐 이런 걸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처벌 조항들을 완화시켰다 하는 거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사전 예방적 조치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그 외국에 가면 저는 독일의 한 노사관계 문제 때문에 대여섯 번 갔습니다. 방문해서 현장도 가고 대개배 같은 금속노총도 가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보다 공장 훨씬 많은 나라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산재 사망 사고는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전에 근로감독관하고 노사 경영 측 여기 같이 모여가지고 이 사업장은 뭐가 문제다, 이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다, 그럼 사전에 전부 차단하고 대책을 세워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조치가 충분한 거죠. 근데 우리는 산업안전공단도 있고 공적 기구가 많죠. 또 노동부에 노동 저 감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공단 같은 데가 주로 그런 안전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데인데, 거기는 예산 나눠주는 거 이외로는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을 조직하고 보험회사도 조직하고 이렇게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 예규나 뭐 이 절차나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뭐 하면 처벌한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이걸 줄여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사고가 제일 많은데 그거를 다 빼버리고 나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문제 효과는 또 안 나고 다음에 또 김영군 같은 사건이 또 터질 거예요. 태안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옛날에 태안 발전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사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자체가 건설비를 줄이려고, 그리고 안전관련에 대한 조치들을 제대로 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들어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차하면 사고 터지는 거죠. 예고된 사고다. 예고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는 사실 노동부 근로감독관하고 산업안전공단 또 그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서 사고 터지고 이거 적용 대상으로 할 거냐, 얼마 돈 줄 거냐 이것만 따질 게 아니라 사전에 절차와 내용을 갖게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빨리 정부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적으로 예방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된다.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